안녕하세요. 저는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 없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게 된 남자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 중에 자기가 제일 믿고 사랑하는 배우자한테 두 얼굴이 있을 거라고 예상하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저 역시도 그런 건 상상도 해보지 못했는데요. 막상 겪어보니까 너무 뒤통수가 얼얼해서 눈이 돌아버리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제 얘기를 듣다 보면 제 아내가 그런 짓을 했다는 게 신기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볼 테니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부동산을 운영하시는 아버지와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시는 어머니 사이에서 외동아들로 자랐습니다. 외동이다 보니까 부모님이 절 무척이나 챙겨주셨어요. 항상 식단도 제가 좋아하는 음식 위주였고 주말에 가족끼리 놀러 갈 때도 무조건 제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사랑을 그렇게 듬뿍 받았는데도 형제가 없다는 게 조금 허전하기도 했어요. 특히 운동장에서 혼자 공을 차고 있을 때 다른 애들은 동생이나 형이랑 같이 노는 모습을 보면 그게 그렇게 부러웠답니다. 그래도 부러운 마음과는 별개로 부모님께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저희 부모님께선 늘 저를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었거든요. 태윤아, 엄만 태윤이 네가 꼭 공부를 잘하지 않아도 괜찮아. 네가 하고 싶은 게 있다면 그게 뭐든 간에 항상 옆에서 응원해 줄 거야. 그러니까 엄마 아빠를 믿고 네 꿈을 마음껏 펼쳐보렴. 그렇게 항상 절 위해 주시는 부모님 덕분에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평범한 회사에도 취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해보니까 업무적인 것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에 대해서도 많이 배울 수 있게 되더라고요. 물론 직장 생활도 즐겁긴 했지만 전 언젠가 제 회사를 차리고 싶다는 꿈을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30대 초반에 부모님의 도움으로 작은 벤처 회사를 차릴 수 있게 되었어요. 하지만 열심히 하려는 의지와는 달리 현실은 정말 냉혹하더군요. 기술은 있었지만 시장을 뚫는 게 너무 힘들었고 홍보도 열심히 하는데 고객이 늘지 않아서 고민이 컸습니다. 그 와중에 단 둘뿐이었던 저희 직원들이 힘든 내색도 안 하고 열심히 일해주니까 너무 미안하고 또 고맙더라고요. 아유, 다들 이렇게 열심히 일해주는데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서 정말 미안해요. 마음 같아서 월급도 팍팍 올려주고 보너스도 드리고 싶은데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월급도 겨우 주는 상황이라서요. 아니에요, 사장님. 그래도 월급만큼은 안 밀리고 꼬박꼬박 주시잖아요. 저흰 그것만으로도 정말 충분해요. 저는 너무 고마운 직원들을 위해서라도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하지만 나아지는 게 없으니까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속상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 맨날 퇴근하고 혼자 술을 먹었어요. 그러자 저희 어머니가 엄청 걱정하시더라고요. 태윤아, 너 요즘에 회사 운영하는 거 많이 힘드니? 집에 오면 맨날 한숨만 푹푹 쉬고 너 원래 술도 별로 안 좋아하는 애가 요새 맨날 술만 먹는 것 같아서 그래. 너희 아빠도 네 걱정을 많이 하시던데 내일 오랜만에 엄마 아빠랑 술 한잔 할까? 그렇게 전 다음날 퇴근하고 부모님과 함께 집에서 술을 한잔 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이 걱정하실까봐 최대한 괜찮은 척하면서 웃으려고 노력했는데 갑자기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태윤아, 우리 앞에선 억지로 힘든 거 참을 필요 없다. 힘들면 힘들다고 솔직하게 얘기해도 돼. 난 우리 아들이 이렇게 힘없이 어깨 축 처지고 고개 숙이고 다니는 거 너무 싫다. 알았어요, 아버지. 솔직하게 얘기하라고 하시니까 그렇게 할게요. 저 사실 요즘에 정말 힘들어요. 얼른 회사를 키워서 어머니랑 아버지가 도와주신 거 보답도 하고 싶은데 그게 마음처럼 되질 않네요. 역시 사업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닌가 봐요. 그럼 사업이라는 게 원래 어려운 거란다. 그래도 난 우리 아들이 꼭 해낼 수 있을 거라고 믿는다. 내가 그래도 아빠로서
우리 아들한테 추진력 정도 불어 넣어줘야지. 안 그래도 내가 아까 낮에 은행에 갔다 왔으니 나중에 네 통장 한번 확인해 봐라. 저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라 오밤중에 제 통장 잔액을 확인해 봤어요. 그랬더니 세상에 아버지가 저한테 거액의 돈을 입금해 주셨더라고요. 저는 그걸 받고 부모님께 너무 죄송하고 감사해서 한참 동안 눈물을 흘렸답니다. 그 후 저는 그 돈을 바탕으로 정말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했어요. 부모님께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어떻게든 회사를 키워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역시 노력은 사람을 배반하지 않는 걸까요? 제가 30대 중반 정도 되니까 어느 정도 회사가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남들처럼 잘 나가는 회사가 된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직원들 월급은 안정적으로 주고 저도 먹고 살 수 있는 수준까진 되었어요. 아직 갈 길이 멀긴 했지만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만으로도 부모님께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회사를 운영하며 지내다 제 나이 40살 때 한 여자를 만나게 되었어요. 여자친구는 직업이 어린이집 교사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벤처회사 사장이 왜 어린이집 교사를 만나냐고 할 수도 있지만 제가 그때 잘 나가는 사업가가 아니고 그냥 평범한 직장인이랑 비슷한 수준이었기 때문에 굳이 직업을 따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애초에 저 자체도 별로 직업에 대한 편견 같은 게 없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애들을 엄청 사랑하는 여자친구의 모습이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여자친구는 저와 만날 때마다 항상 자기가 일하는 어린이집 애들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오빠, 난 참 복이 많은 것 같아. 남들은 출근하자마자 퇴근하고 싶어진다는데 난 내가 맡은 애들 볼 때마다 너무 행복해서 오히려 퇴근하기 싫은 거 있지? 오늘은 또 우리 반에 한 명이 나한테만 막 안아달라면서 안기는 거야. 그러면서 그 오동통한 볼살을 내 볼에 막 비비는데 나도 모르게 입이 귀에 걸리더라고. 그렇게 사랑스러운 애들 사이에서 일할 수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 여자친구는 저랑 같이 식당에 가서 밥을 먹다가도 다른 테이블에 부모님과 함께 온 어린애들만 보면 방긋 웃어주고 손까지 흔들어 주더라고요. 게다가 쉬는 날엔 보육원의 봉사도 자주 간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왜 그렇게 보육원 봉사를 자주 가냐고 물어보니까 여자친구가 저한테 이러더군요. 어린애들한텐 부모의 사랑이 정말 중요한데 보육원에 있는 애들은 그런 기본적인 걸 받지 못하는 애들이잖아. 그 부모가 주지 못한 사랑을 나라도 듬뿍 주고 싶어서 그래. 그리고 갈 때마다 애들이 날 반겨줘서 얼마나 예쁜지 몰라. 사실 제가 외동으로 자랐다 보니까 나중에 가정을 꾸리게 되면 애들을 많이 낳고 싶은 꿈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자친구도 애들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저와 생각이 같더라고요. 그래서 전 여자친구와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자친구는 결혼 전부터 선물을 사들고 저희 부모님께 먼저 찾아가서 살갑게 대하더라고요. 어머님, 아버님, 저 어머님, 아버님이랑 친하게 지내고 싶어요. 저 결혼하면 꼭 시부모님한테 딸 같은 며느리가 되고 싶거든요. 그래서 말인데 저 앞으로도 자주 찾아와도 될까요? 여자친구가 먼저 그렇게 살갑게 하니까 저희 부모님도 여자친구를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자친구는 자기 부모님한테도 엄청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처음 예비 처가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식사하는 내내 여자친구가 예비 장인어른 밥숟가락 위에 반찬을 하나씩 올려드리는 거예요. 아빠, 이번엔 장조림 드시고 싶다고 했죠? 제가 밥 위에 올려놨으니까 한번 드셔보세요. 아이고, 내가 우리 문영이 덕분에 정말 호강하네. 내가 눈이 이렇게 되지만 않았어도 밥 정도 내가 알아서 먹을 수 있었는데. 사실 예비 장인어른이 몇 년 전에 녹내장 수술을 했다가 안압이 높아져서 실명을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선천적인 시각 장애인이 아니다 보니 아직까지 시력을 잃은 걸 엄청 불편해 하시나 봐요. 그런데 여자친구는 그런 예비 장인어른을 하나하나 다 챙겨드리더군요.
심지어 예비 장인어른이 아무 말씀도 안 하셨는데 먼저 알아차리고선 이러는 거예요. 아빠, 화장실 가시게요? 넘어지면 안 되니까 제 손 잡고 천천히 가세요. 아유, 나 화장실 가려는 건 어떻게 알았어? 아무래도 우리 딸이 독심술이 있나 보네. 에이, 내가 아빠 딸인데 당연히 그 정도는 말 안 해도 알아차려야죠. 아빠, 화장실에서 나올 때도 제가 손잡아 드릴 테니까 볼일 다 보시면 똑똑하고 녹화하세요. 아셨죠? 저는 예비 장인어른을 챙기는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모른답니다. 아이들을 좋아하고 부모님께도 지극정성으로 잘하는 그 마음씨가 배우자로선 정말 최고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저는 천사 같은 아내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할 때 저희 부모님께서 집을 한 채 해주셨어요. 그런데 막상 결혼하고 보니까 하루하루가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하루는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입구에서부터 상쾌한 향이 나고 집이 너무 깨끗한 거예요. 여보, 오늘 집이 뭔가 다른 것 같다? 집에서 뭐 했어? 아, 오늘 내가 당신 퇴근하기 전에 혼자 대청소 좀 해봤어. 어때? 진짜 깨끗하고 좋지? 뭐야, 대청소할 거면 주말에 나랑 같이 하지. 뭐하러 힘들게 혼자 했어? 당신도 오늘 일 갔다 와서 피곤하잖아. 아니, 그냥 오늘따라 퇴근하고 집에 오니까 청소가 하고 싶더라고. 나 원래 어릴 때부터 청소하는 게 취미였거든. 그리고 당신이 퇴근하고 왔을 때 집안이 반짝반짝거리면 좋아할 것 같아서 더 열심히 한번 해봤지. 저는 그런 아내가 너무 예뻐서 앞으로 아내한테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저희 부모님한테도 잘하더라고요. 하루는 제가 일이 좀 늦게 끝날 것 같다고 아내한테 전화를 했더니 아내가 이러는 거예요. 그럼 어차피 당신 늦게 오니까 나 오늘 어머님 아버님이랑 데이트해도 돼? 어머님 댁에 가서 같이 저녁이나 먹으려고. 그날 저녁 늦게 일이 끝난 전 부모님 댁에 아내를 데리러 갔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아내가 하하호호 웃으면서 저희 부모님과 같이 술을 마시고 있는 거예요. 무슨 재밌는 얘기를 그렇게 많이 했는지 저희 부모님께서도 엄청 즐거워 보이시더라고요. 그런데 아내를 데리고 집으로 가려던 그 순간 저희 어머니가 갑자기 절 불러 세우셨습니다. 태윤아, 이거 우리 집에 선물 들어온 복숭아인데 이거 갈 때 가져가거라. 아까 몇 개 깎아줘 보니까 우리 며느리가 복숭아를 엄청 좋아하더라고. 우리는 안 먹어도 되니까 너네 가져가서 먹어. 아유, 어머니랑 아버지 드시지. 뭐하러 이런 걸 주고 그러세요? 너 주는 게 아니라 우리 며느리 주는 거야. 세아가 이거 우리 아들은 한두 개만 주고 꼭 네가 다 먹어라. 알았지? 혹시라도 우리 아들이 많이 뺏어 먹으면 나한테 바로 이르고.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시자 아내가 알았다면서 깔깔 웃더라고요. 저는 어느새 저희 부모님과 엄청 친해진 아내의 모습이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아내가 행운의 여신이라도 되는 건지 아내랑 결혼한 후에 제 사업도 승승장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던 중 저희 부부한테 기적 같은 선물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내가 임신을 하게 되었거든요. 저는 너무 기뻐서 얼마나 팔짝팔짝 뛰었는지 몰라요. 여보, 나 이제 아빠 되는 거야? 정말 나한테도 날 쏙 닮은 아이가 생기는 거야? 그럼 당연하지. 이 뱃속에 있는 아이가 당신 닮았으면 머리도 똑똑하고 인물도 훤할 거야. 게다가 어머님, 아버님 인품까지 닮았으면 완전 완벽하지. 그런데 저희 아내가 임신을 하고 나니까 저희 부모님이 너무 기쁘셨는지 아내한테 완전히 공주 대접을 해주시더군요. 임신 소식을 알자마자 음식을 이것저것 싸들고 저희 집에 오신 거예요. 세아가, 너 고기 좋아하지? 이거 내가 오늘 아침에 푹 끓인 갈비탕인데 지금 데워줄 테니까 한 그릇 먹어보거라.
그리고 이건 한우인데 이따가 저녁에 같이 구워 먹자. 어차피 너 좀 있으면 입 더 생겨서 먹고 싶은 거 있어도 못 먹으니까 그 전에 맛있는 거 많이 먹어둬야 돼. 그 후에도 저희 부모님은 몸에 좋은 음식들을 수시로 사다 주시더라고요. 그러다가 한 번은 아내와 같이 부모님 댁에 갔는데 저희 아버지가 현관까지 달려와 이러시는 거예요. 아유, 임신 초기에 조심해야 되는데 뭐하러 여기까지 왔어? 우리 귀한 며느리 몸 상하면 안 되는데. 뭐하러 오긴요. 아버님이랑 어머님 보고 싶어서 왔죠. 그리고 저 겨우 이런 걸로 몸 상하지 않아요. 운전도 이이가 다 해주고 전 그냥 편하게 앉아서 왔는데요, 뭘. 그래? 아유, 그래도 걱정돼서 그렇지. 그리고 밥은 먹었니?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전 그냥 아무거나 주셔도 돼요. 아직까진 입덧이 심하지 않아서 괜찮아요. 그럼 네 시애미 보고 맛있게 찌개라도 끓여주라고 할 테니까 잠깐 쉬고 있어라. 내가 방에 이불 펴줄 테니까 거기서 편하게 누워 있어. 아참, 그냥 누워 있으면 심심할 텐데 TV라도 볼래? 내가 뭐 영화라도 틀어줄까? 저희 아버진 아내의 몸이 조금이라도 상할까봐 최대한 편하게 쉬게 해주시더군요. 게다가 그 이후에도 저희 어머니가 수시로 전화해서 저한테 이러셨어요. 대윤아, 원래 여자들은 임신 기간 중에 사소한 걸로도 서운할 수 있으니까 우리 며느리가 해달라는 거 최대한 다 해줘. 그리고 임신하면 몸이 무거우니까 집안일도 절대 시키지 말고 당분간은 네가 다 해라. 그 착한 애가 우리 집으로 시집 와서 손주까지 임신했는데 우리가 보물처럼 아껴줘야 되지 않겠니? 저희 어머닌 주말에 저희 집으로 와서 집안 청소까지 다 해주시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의 며느리 사랑이 정말 그렇게까지 대단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아내가 아들을 출산하게 되었어요. 제 이목구비를 쏙 빼닮은 아들을 처음 안아봤을 때 너무 감격스러워서 눈물을 펑펑 쏟고 말았답니다. 그런데 아내가 산후조리원에서 퇴소하자 저희 아버지가 아내한테 잠깐 어디 좀 가자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따라가 봤더니 웬 자동차 매장으로 가시더라고요. 며느라, 내가 너 출산 선물로 고급 승용차 하나 해주마. 우리한테 이렇게 예쁜 손주를 안겨줬는데 내가 시애비로서 그 정도는 당연히 해줘야지. 그리고 이제 애 키우다 보면 차 끌고 여기저기 다녀야 될 일이 많을 거다. 우리 아들 일하고 있는 동안엔 네가 운전해서 애를 데리고 다녀야겠지만 우리 아들이랑 같이 있을 땐 우리 아들을 그냥 기사처럼 쓰렴. 넌 우리 집안의 보물이니 그렇게 해도 된단다. 아유, 아버님, 저 진짜 이렇게 비싼 차를 사주시는 거예요? 저 이런 거 안 해주셔도 되는데 제가 이렇게 맨날 아버님한테 받기만 해서 어떡하죠? 받기만 하긴 네가 우리 아들이랑 결혼해서 우리 집안의 행복을 가득 안겨다 주었잖니. 우리가 너로 인해서 얻게 된 행복은 절대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단다. 저희 어머니도 백화점에서 옷을 잔뜩 사가지고선 아내한테 선물하시더라고요. 임신했을 땐 예쁜 옷을 못 입었으니 이제 예쁜 옷 마음껏 입으라면서요. 아내는 그런 저희 부모님한테 항상 감사했답니다. 여보, 나 요즘 너무 꿈만 같아. 내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도 아닌데 어머님이랑 아버님이 나한테 너무 잘해주시잖아. 아무래도 내가 당신이랑 결혼한 게 엄청난 행운이었나 봐. 하지만 저야말로 아내랑 결혼한 게 정말 행운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내랑 결혼하고 나서 저희 집안도 더 화목해지고 제 사업도 더 잘 됐으니까요. 그렇게 결혼 생활을 한 지도 어느덧 3년이 지났습니다. 아내는 저희 아들을 어린이집에 보내고 본인도 다른 어린이집에 취업을 하게 되었어요. 저는 그냥 아내가 취업하게 된 어린이집에 아들을 보내면 된다고 단순하게 생각했었는데, 그럼 저희 아들이 아내한테 너무 껌딱지처럼 달라붙어 있어서 다른 애들을 볼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다시 어린이집 교사 생활을 하게 된 나는 예전처럼 애들을 돌보는 일을 참 즐거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일을 시작한 지 몇 달 지나서부터 자꾸만 표정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하루는 퇴근하고 집에 울면서 들어오길래 깜짝 놀랐던 적도 있었습니다. 여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아니야. 아무 일도 아니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 당신이 이렇게 울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신경을 안 써? 내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당신 남편이잖아. 내가 다 들어줄 테니까 나한테 얘기해봐. 어? 제가 그렇게 말하자 그제서야 아내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저한테 다 털어놓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아내는 새로 들어간 어린이집 학부모들한테서 갑질을 당하고 있었어요. 나 솔직히 예전부터 어린이집에서 일하면서 이런 일 많이 겪긴 했는데 이상하게 여긴 학부모들이 더 심하더라고. 애들이 놀다가 어디 부딪히거나 살짝 다칠 수도 있는데 그럴 때마다 꼭 찾아와서 CCTV 돌려보자고 하고 얼마 전에 내가 혼자 놀다가 넘어졌는데 그 엄마가 찾아와서 나랑 우리 원장님 무릎까지 꿇리고 사과받고 갔어. 게다가 별것도 아닌 걸로 나한테 막 욕하고 우리 애 괴롭히지 말라면서 경찰에 신고한다는 얘기까지 하고 내가 진짜 죄인 된 것 같아서 너무 서러워 죽겠어. 아니, 도대체 뭐 때문에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는 건데? 당신 진짜로 애들을 괴롭혔을 리는 없잖아. 당연하지. 그냥 우리 반에 편식이 좀 심한 애가 있었는데 내가 그 애한테 버섯 반찬 하나 먹였더니 그 애가 그걸 집에 가서 얘기했나 봐. 그 엄마가 날 찾아와선 자기 애가 안 좋아하는 음식을 왜 억지로 먹이냐면서 나를 완전 죄인 취급하는 거야. 버섯 알레르기라도 있는 거면 내가 말을 안 해. 난 그냥 어릴 때 식습관이 중요하니까 버섯도 맛있는 음식이라는 걸 알려주고 싶었던 것뿐이란 말이야. 저는 그렇게 힘들어하는 아내를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내를 안아주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보, 그렇게 힘들면 일 안 해도 돼. 어차피 나 혼자 벌어서 우리 셋이 먹고 사는데 지장 없잖아. 그러니까 그냥 그 어린이집 그만두고 앞으로는 집에서 취미 생활도 하고 당신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지내. 알았지? 저는 아내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아내를 지켜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린이집을 그만두게 하고 집에서 편하게 지내라고 했습니다. 그 후 아내는 가정주부 생활을 시작했는데 스트레스 받는 일이 없어지다 보니까 확실히 표정이 금방 좋아지더라고요. 대형 마트에 사는 요리 교실에 등록해 음식도 배우고 저한테 이것저것 해주기도 했어요. 여보, 오늘은 내가 고등어 조림 해봤는데 어때? 딱 봐도 때깔이 엄청 좋아 보이지? 나 이번에 요리 교실에서 간 잘 맞춘다고 칭찬받았거든. 이야, 진짜 때깔도 죽이고 냄새도 기가 막힌데? 당신 이러다가 요리 달인 되는 거 아니야? 아내는 취미 생활로 원데이 클래스 같은 것도 이것저것 많이 하더라고요. 원데이 클래스에서 서툴지만 아기자기한 솜씨로 도자기 머그컵을 만들어 오기도 하고 굵은 실을 엮어서 방문에 거는 장식품을 만들어 오기도 했어요. 게다가 독서 모임에도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여보, 역시 사람은 책을 읽어야 되나 봐. 요즘에 우리 준서 재우고 조용히 혼자 책 읽고 있으면 마음이 엄청 편안해지는 거 있지? 독서 모임에서 사람들이랑 같이 이번에 읽은 책에 대해 토론도 하고 서로 재밌는 책도 추천해주고 하는데 그 모임을 나갈 때마다 나 자신이 발전하는 느낌이 들어서 너무 뿌듯해. 내가 당신 아니었으면 이런 생활 하지도 못했을 텐데 진짜 당신 만난 게 내 인생의 큰 행운이야. 아내가 그렇게 점점 웃음을 되찾아가자 저희 부모님도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한 번은 저희 어머니가 아내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며느리가 원래도 예뻤는데 요즘 마음이 편안해져서 그런지 얼굴도 뽀얀 게 더 예뻐졌다. 어차피 돈은 우리 아들이 벌면 되니까 애미 넌 지금처럼 편하게 지내면서 준서 키우는 것만 신경 써다오.
아는 여전히 저희 부모님과 잘 지냈고 저도 최대한 처가에 잘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때마다 선물도 보내고 시간 날 때마다 자주 찾아뵀어요. 그러자 장모님이 저한테 이러시더라고요. 아유, 사업하느라 바쁜 사람이 왜 이렇게 자주 와? 우린 우리끼리 알아서 잘 사니까 자넨 자네 사업에나 좀 더 집중하게. 우리가 괜히 자네한테 신경 쓰게 하는 것 같아서 미안해서 그래. 에이, 미안해 하실 게 뭐가 있어요. 장모님이랑 장인어른은 저한테도 부모님이나 마찬가지인데 당연히 제가 더 잘해드려야죠. 제가 그렇게 말하니까 옆에 있던 처남도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매영, 매영은 어떻게 저보다 우리 부모님을 더 잘 챙겨드려요. 저 요즘에 매영 보면서 엄청 반성하고 있잖아요. 그래도 내가 아들이니까 매영보단 더 잘해야 되는데 아직도 매영 따라가려면 멀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늘 이렇게 제 결혼 생활에 행복한 일들만 가득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저의 크나큰 착각이었어요. 제가 결혼한 지 5년쯤 됐을 때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벌어지고 말았거든요. 당시 제가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어서 엄청 바쁜 시기였어요. 거의 밤 11시나 12시쯤에 집에 들어가는 게 일상이었고 잠만 자고 아침 7시에 바로 나와야 했죠. 그런데 하루는 평소처럼 회사에 출근했는데 사무실 문 앞에 웬 택배가 와 있는 거예요. 보니까 제 이름으로 온 택배인데 보내는 사람에 모르는 사람 이름이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원래 잡혀 있던 오전 회의부터 하고 나중에 뜯어보려고 그냥 책상에 놔뒀습니다. 그런데 회의가 끝나고 휴대폰을 확인해 보니까 아내한테서 부재중 전화가 엄청 많이 와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나 싶어서 아내한테 전화를 해봤더니 아내가 갑자기 이러더라고요. 여보, 혹시 사무실에 무슨 택배 오지 않았어? 어? 그걸 어떻게 알았어? 그런데 보내는 사람 이름이 모르는 이름이더라고. 안 그래도 방금 전까지 회의하느라 엄청 바빴는데 지금 잠깐 숨 돌리는 김에 뜯어보려고. 안 돼. 그거 절대 열어보지 마. 그거 잘못 온 거니까 절대로 열면 안 돼. 어? 제발 부탁이니까 그거 그냥 그대로 반송 처리해버려. 모르는 사람이 보낸 건데 괜히 찝찝하잖아. 하긴 누가 보낸 건지도 모르는데 함부로 여는 것도 좀 그런가? 그나저나 당신은 나한테 택배 온 걸 어떻게 알았어? 설마 우리 사무실에 CCTV라도 설치한 거야? 나 일하는 모습이 그렇게 궁금했어? 저는 농담으로 그렇게 말하면서 웃었는데 아내는 웃음기 하나 없이 끝까지 택배를 절대 열어보지 말라는 말만 하고 전화를 끊어버리더군요. 그래서 저도 처음엔 하도 아내가 열어보지 말라고 하길래 그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자꾸 그 택배가 신경 쓰이는 거예요. 저한테 택배가 왔다는 걸 아내가 알고 있다는 것도 이상했고 아무 이유 없이 열어보지 말라고 하는 것도 찜찜했어요. 게다가 장난으로 말하는 것도 아니고 너무 정색하면서 말하던 아내의 목소리가 자꾸만 생각나 그냥 택배를 열어봐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택배를 조심스레 열어본 전 그 안에서 정말 믿지 못할 물건들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거기엔 웬 초음파 사진과 다정한 남녀의 사진들이 여러 장 들어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진 속에서 낯선 남자와 같이 있는 여잔 바로 제 아내였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지 이해가 되지 않아 택배를 뒤져보니까 무슨 쪽지 한 장도 들어있더라고요. 그 쪽지엔 이런 내용이 써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저는 그쪽 아내분인 서문영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문영이가 저랑 만나면서 임신까지 해서 새로운 가정을 꾸릴 생각에 너무 들떠섰습니다. 그런데 맹세코 문영이가 유부녀에 애까지 있는 사람인 줄은 정말 몰랐어요. 자세한 건 아래에 적힌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만나서 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상에 그 쪽지의 내용은 바로 저희 아내가 저 몰래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고 임신까지 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그걸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아 손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된 건지 제대로 확인은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써 있는 그 남자의 연락처에 전화를 해서 바로 그 남자를 만나러 갔습니다. 가보니 제 또래로 보이는 어떤 남자가 저를 보자마자 눈물을 펑펑 쏟기 시작하더군요. 이윽고 그 남자 입에선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얘기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그 여자랑은 독서 모임에서 처음 만나서 지금 9개월째 연인 관계로 지내고 있었어요. 그 여자가 저한테 미혼이라고 얘기했었고 부모님이랑 같이 산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직업이 프리랜서라서 시간이 좀 자유로운 편인데 그 여자가 작년부터 일을 쉬고 있다고 해서 낮 시간에 주로 만났습니다. 저녁엔 아픈 부모님 보살펴 드려야 된다고 해서 꼭 낮에만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전에 그 여자가 제 아이를 임신했어요. 그래서 같이 산부인과에도 가고 초음파 사진도 찍고 제가 얼마나 기뻤는 줄 아십니까? 제가 나이 40이 넘도록 결혼도 못하고 있었는데 이제 정말로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서 가정을 꾸린다는 생각에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다고요. 저는 펑펑 우는 그 남자의 앞에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지금 듣고 있는 그 얘기만으로도 너무 충격적이라 받아들이는 것 자체로도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남자가 오열까지 하면서 저한테 이러더군요. 전 당연히 제 아이를 가진 그 여자랑 결혼하려고 했습니다. 그 여자도 처음엔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갑자기 말을 바꾸는 게 아니겠어요? 자기는 원래 비혼주의라 결혼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애를 낳을 자신도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않냐. 우리 애 낳아서 키워야 되는 거 아니냐고 설득을 해봤는데도 단칼에 거절을 하더라고요. 전 그때 처음으로 그 여자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 여자에 대해 뒷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그 여자가 절 완전히 속였더라고요. 이미 결혼도 안 되다 애까지 있는 여자일 줄 제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세상에. 그래서 저희 와이프가 미혼이라고 속이고 그쪽이랑 만나서 임신까지 했다고요? 그래서 그 택배 안에 들어있던 초음파 사진이 임신 증거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저요. 솔직히 그 여자가 유부녀라는 거 알고 나서 헤어지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했지만 저만 이렇게 속고 끝나는 게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얼마나 저랑 남편분을 우습게 생각했으면 남자 둘을 동시에 속이고 피해를 주겠습니까? 저 그 여자한테 꼭 복수하고 싶어서 그쪽한테 그 택배를 보낸 겁니다. 오늘 아침 일찍 집에서 나와서 그쪽 사무실 앞에 직접 놓고 왔어요. 저 지금 너무 억울해서 아무 일도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렇게라도 해야 그 여자한테 복수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제가 만약에 법적으로 처벌받아야 되는 상황이라면 처벌까지 받겠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가 그쪽을 속이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넘어가는 것 도저히 못 참겠어요. 알고 보니 이 남자가 아침 일찍 저희 사무실 앞에 택배를 가져다 놓고 저희 아내한테 전화를 해서 저한테 다 폭로할 거라고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겁한 아내가 저한테 전화해 택배를 절대 뜯지 말라고 한 거였어요. 저는 너무 큰 충격에 한동안 멍하니 있다가 그 남자에게 알려줘서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다시 회사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퇴근하고 집에 가자마자 아내 얼굴에 그 남자한테서 받은 증거 사진들을 확 뿌려버렸어요. 그러자 아내가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선 저한테 이러더군요. 여, 여보, 설마 그 택배 뜯어본 거야? 내가 그 택배 절대 열어보지 말라고 했잖아. 왜? 그 안에 네 실체가 다 들어있어서 겁나디? 야, 이 사진 속에 있는 게 바로 네 본 모습이야. 난 네가 어린이집 재취업해서 너무 힘들어하길래 사랑하는 내 와이프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서 어린이집 그만두고 집에서 쉬라고 한 거야. 그래서 취미생활 할 수 있는 만큼 다 하게 해준 거고 네가 하루하루 얼굴이 밝아지는 모습 보면서 나도 기분이 좋았다고. 근데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래? 내가 널 위해서 혼자 고생하면서 돈 다 벌겠다고 했는데도 넌 뒤에서 다른 남자랑 몰래 만나면서 애까지 임신해? 여보, 그게 아니라
그냥 모임에서 친하게 지내다가 그냥 나도 모르게 잠깐 실수한 것뿐이야. 진짜 당신 속이고 일부러 다른 남자랑 만났던 건 아니란 말이야. 야, 넌 잠깐 실수라면서 그 남자랑 9개월 동안이나 만났냐? 그리고 너 그 남자한테 미혼이라고 했다며? 그럼 모임 나가서 딴 남자랑 놀아날 생각을 애초부터 하고 있었던 거네. 안 그랬으면 그 모임 사람들이 네가 유부녀라는 거 그 남자한테 알려줄 법도 한데 아무도 안 알려준 거면 다들 네가 미혼이라고 알고 있었다는 거잖아. 너 그렇게 밖에서 딴짓거리 하려고 어린이집에서 힘든 척 했던 거야? 힘들다고 하소연하면 내가 자유롭게 쉬라고 할 것 같으니까 일부러 그런 거 아니냐고. 그건 아니야. 나 정말 일부러 그런 거 아니란 말이야. 내가 그 남자 만났던 건 정말 잘못했어. 그런데 나도 임신까지 하게 될 줄은 몰랐단 말이야. 내가 이 뱃속에 있는 아이 치우고 앞으로 당신이랑 우리 준서한테만 잘할게. 그러니까 이번 한 번만 넘어가 주라. 어? 웃기지 마. 이미 벌어진 일은 돌이킬 수도 없거든? 그리고 다른 남자랑 바람 피워서 애까지 임신했던 사람이 2번 바람 피우는 게 어렵겠어? 됐고, 다 필요 없으니까 여기서 나가. 여태까지 내가 너한테 잘해줬던 거 후회돼 죽겠으니까 당장 나가라고. 저는 그렇게 말하고선 안방에 들어가서 예전에 제가 아내한테 사줬던 가방들을 다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사주셨던 아내의 옷도 다 꺼내서 북북 찢어버렸습니다. 여보, 지금 뭐 하는 거야? 그거 어머님이 나한테 사주신 거잖아. 그 옷들 나한테 진짜 소중한 거란 말이야. 이 옷이 그렇게 소중해? 그럼 그런 행동을 하지 말았어야지. 여태까지 우리 부모님이 너한테 얼마나 잘해주셨는데 결혼 전부터 오히려 아들이 나보다 널 더 챙겨주시고 네가 임신했을 땐 공주 대접까지 해주신 분들이야. 게다가 우리 준서 출산하고 나서도 우리 부모님은 손주 낳아준 며느리가 너무 예뻐서 해줄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주셨던 분들이라고. 그런데 네가 그 모든 걸 다 받아먹어 놓고 뒤에서 이딴 식으로 뒤통수를 쳐? 그래놓고 우리 어머니가 선물해 주신 옷을 소중하니까 찢지 말라고? 너 지금 그 말이 얼마나 이중적인 건 줄 알아? 그게 그렇게 소중했으면 소중한 만큼 더 우리 가정을 지키려고 했어야지.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는 잘한다고 하잖아. 내가 당신한테 이렇게 싹싹 빌게. 무서우니까 제발 그러지 말어. 무서워? 난 네가 더 무서워. 내 앞에선 그렇게 천사 같은 가면을 쓰고 뒤에선 어떻게 그런 더러운 짓거리를 할 수가 있어? 너한텐 나랑 우리 부모님이 해준 모든 게 다 사치야. 우리 아버지가 너한테 사주신 차도 이제 필요 없게 됐으니까 다 박살내버릴 거야. 저는 그렇게 말하고선 골프채를 들고 나가 저희 아버지가 아내한테 선물해 주셨던 차를 아주 박살내버렸어요. 그러자 아내가 저한테 울며 불며 애원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여보, 제발 이러지 마. 이 차 아버님이 사주신 거잖아.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너 같으면 내가 아니라고 배기겠냐? 내가 그나마 범죄자 되긴 싫어서 너한테 손끝 하나 안 건드리는 걸 감사하게 여겨. 알았어? 너 같은 건 이제 내 인생에서 아웃이니까 그냥 이대로 꺼져버리라고. 저는 그렇게 한바탕 한 후 저희 부모님한테 전화해서 이 사실을 모두 알렸습니다. 그러자 저희 부모님이 바로 집으로 달려오시더라고요. 그날 아내가 저희 어머니한테 거의 1시간 동안 머리끄댕이를 잡히고 난리가 났어요. 이야, 우리가 너 그동안 널 딸이라고 생각하고 그 미아오기에 얼마나 아껴줬는데 감히 네가 우리 아들을 배신하고 딴 남자애를 가져? 너 오늘 내가 가만 안 둬. 우리 가족 전부 다 속여먹고 기만한 거 내가 절대 가만 안 둔다고. 저희 어머니가 아내한테 계속 화를 내자 아내는 머리가 산발이 된 채로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하더라고요. 어머님, 아무래도 제가 한순간에 머리가 어떻게 됐었나 봐요. 저 다시는 그러지 않을 테니까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어머님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시잖아요. 좋아하긴 개뿔. 너 같은 거 소름 끼쳐서 이제 너 얼굴도 보기 싫어.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널 딸처럼 대해준 우리한테 그렇게 뒤통수를 치니.
넌 이제 우리 며느리도 아니니까 나가서 또 딴 놈이랑 만나서 살든지 알아서 해. 결국 아내는 집에서 쫓겨나고 말았어요. 그 후 저는 집 비밀번호를 바꿔버리고 아내의 짐을 다 처가로 보내버렸습니다. 그리고 당분간 전 부모님 댁에서 지내기로 했어요. 저희 어머니가 저희 아들을 봐주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된 저희 장인 장모님이 절 찾아와선 울면서 사과를 하시더군요. 자네, 내가 우리 딸 대신에 이렇게 사과하겠네. 난 우리 딸이 그런 줄은 정말 몰랐어. 아무리 세상이 무서워도 그렇지. 결혼해서 자식까지 낳은 내 딸이 그런 짓을 할 줄 내가 어떻게 알아냈겠는가. 아무래도 내가 딸을 잘못 키워서 그런 것 같네. 내가 입이 10개라도 자네한테 할 말이 없어. 하늘이 무너져라 울면서 저한테 사과하시는 장인 장모님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아내의 잘못된 선택 하나 때문에 양가 집안이 완전히 발칵 뒤집히고 어른들이 상처를 많이 받으신 게 너무 속상했어요. 하지만 저는 아내를 절대 용서할 수 없기 때문에 이혼하겠다는 입장을 계속 고수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계속 저한테 연락해 울고불고 매달리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전화를 안 받기 시작했더니 이번엔 저희 아버지가 운영하시는 부동산에가 무릎을 꿇고 빌었다는 거예요. 아버님, 저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앞으로 평생 동안 저희 남편이랑 아버님, 어머님한테 사죄하면서 살게요. 하지만 저희 아버진 그 말에 절대 넘어가지 않고 마시려고 떠났던 물을 아내 얼굴에 확 퍼부으셨다고 합니다. 야, 이 못된 것아. 내가 살다 너같이 앞뒤가 다른 인간은 처음 봤다. 너 같은 거 꼴도 보기 싫으니까 얼른 썩 꺼져라. 그 후에 아내가 저희 회사에도 한번 찾아와서 빌었는데 그때도 전 아내를 매정하게 내쳐버렸습니다. 야, 네가 여길 어디라고 찾아와? 나 너 같은 인간이 하는 변명 들어줄 정도로 한가한 사람 아니야. 그러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당장 여기서 꺼져. 앞으로 절대 마주친 일을 없게 하자고. 여보, 나 한 번만 용서해줘. 제발. 아내가 끝까지 매달렸지만 전 억지로 아내를 회사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그 후 저는 이혼 소송을 통해 재산 분할을 하고 아내와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어차피 아내는 재산에 기여한 부분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가져간 것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들은 제가 키우게 되었어요. 물론 제가 일을 하다 보니 은퇴하신 저희 어머니가 키워주시는 거였지만은요. 그리고 전처랑 바람을 피운 그 남자에 대해선 상간남 소송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상간남이 제 전처가 유부녀인 걸 모르고 만난 거기 때문에 소송 여건에도 해당되지 않을 뿐더러 저는 저한테 그렇게 진실을 알려준 것만으로도 너무 고마웠거든요. 그냥 그 사람이 제 전처 같은 쓰레기를 만났던 걸 잊고 잘 살기만을 속으로 빌어줬습니다. 그 후 저도 최대한 그때 있었던 일에 대해선 잊으려고 노력하며 열심히 제 일을 했습니다. 처음엔 괜히 저 때문에 어머니를 고생시키는 것 같아 너무 죄송했는데 오히려 어머니랑 아버지 두 분 다 저희 아들과 같이 지내니까 너무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야, 우리 준서 누굴 닮아서 이렇게 그림을 잘 그릴까? 준서야, 여기 있는 이 사람은 누굴 그린 거야? 할머니야, 할아버지야? 아니면 아빠를 그린 건가? 이건 할머니예요. 세상에서 제일 예쁜 우리 할머니. 정말? 아이고, 우리 준서가 할머니를 진짜 예쁘게 그려줬네. 할머니가 이 그림에 액자에 끼워서 거실에 걸어놔야겠다. 우리 준서가 그린 그림이니까 아주 가보로 물려줘야겠어. 저희 아들도 요즘 할머니, 할아버지와 같이 지내는 게 너무 좋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이 워낙에 잘 놀아주셔서 그런가 봐요. 저희 아들이 엄마를 너무 찾을까 봐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금방 적응하는 것 같아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혼하고 잘 살고 있던 중 얼마 전에 전처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전화를 받아보니까 울먹거리면서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여보, 나 요즘 너무 힘들어. 당신이랑 이혼하고 나서 이 세상에 혼자 뚝 떨어진 기분이란 말이야. 우리 부모님도 나보고 사람도 아니라면서 집에 못 오게 하고 내 남동생도 내 연락을 아예 받질 않아. 그래도 당신이랑 어머님, 아버님은 그동안 나한테 엄청 잘해줬었잖아. 나 그렇게 행복하게 살던 시절이 그리워서 요즘 미칠 것만 같아. 그래서 말인데 그 남자랑 또 깨끗하게 헤어지고 뱃속에 있던 아이도 지웠으니까 그냥 나 다시 받아주면 안 될까? 야, 그러게 나랑 우리 가족들이 잘해줄 때 딴짓하지 말고 가정에만 충실했었어야지. 네 복을 네 발로 차버렸으면서 지금 누구더러 용서를 해달래? 그나저나 너 양육비 한 번이라도 밀리기만 해봐. 네가 우리 준서 엄마라면 이렇게 나한테 전화해서 헛소리할 시간에 가서 양육비나 벌 생각해. 안 그래도 양육비 때문에 나 어린이집에 다시 취업했어. 그런데 하필이면 이번에 들어간 어린이집에서도 학부모들이 엄청 갑질하는데 위로해주는 사람도 한 명도 없으니까 정말 죽겠단 말이야. 지금 나 혼자 원룸 하나 구해서 살고 있는데 퇴근하고 집에 오면 혼자라서 너무 쓸쓸해. 우리 준서 양육비 보내야 하니까 일을 안 할 수도 없고 나 정말 이렇게 계속 비참하게 살아야 돼? 나 그래도 준서 엄마잖아. 제발 우리 준서를 봐서라도 나 다시 한 번만 받아주라. 참나. 네가 뭘 잘못 알고 있나 본데 난 우리 준서를 위해서라도 절대 널 받아줄 생각 없어. 우리 준서한테 너 같은 엄마가 가당키나 해? 집에 떡하니 자기 자식 있는데 밖에서 딴 남자랑 놀아나다가 임신까지 한 엄마가 엄마 자격이 있긴 하냐고. 아무튼 난 절대로 너 같은 거랑 다시 엮이고 싶은 생각 없으니까 앞으로 이런 전화도 하지 마. 알았어? 네 인생 네가 이렇게 만든 거니까 그 죄값 받으면서 계속 비참하게 살라고. 여보, 여보. 그렇게 크나큰 배신을 해놓고 지금 사는 게 힘들다고 저한테 다시 받아달라고 하는 걸 보니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하지만 전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로 전처를 다시 받아주지 않을 겁니다. 저랑 저희 부모님이 전처한테 모든 걸 쏟아부어서 잘해줬던 그 시간들이 아까워서라도 절대로 그런 후회할 짓은 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 중에 산토끼를 잡으려다가 집토끼를 놓친다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다 이미 가지고 있는 것까지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뜻인데요. 제 전처의 모습을 보니 딱 그 속담이 떠오르네요. 욕심 부리지 않고 충분히 만족하면서 살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잠깐의 즐거움과 쾌락만 쫓다가 결국엔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말았잖아요. 전처가 그런 짓만 안 했어도 평생 아이를 돌보고 취미생활하며 잘 살 수 있었고 양가 부모님께서도 항상 웃으면서 행복하게 지낼 수 있었는데 전처의 잘못된 행동 하나 때문에 모든 게 다 망가져 버리고 말았어요. 물론 겉으로는 착해 보였던 전처의 내면에 그런 시커먼 욕심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였겠죠. 아마 그 남자가 아니었어도 언젠간 다른 남자와 또 그런 짓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아직 저희 아들이 어릴 때 알게 되어 이혼한 게 차라리 다행인지도 모르겠네요. 저희 아들이 조금 더 컸을 때 이혼을 했다면 아들이 받을 상처도 더 컸을 수도 있고 알게 모르게 전처가 저희 아들한테 안 좋은 영향을 더 많이 끼쳤을 수도 있으니까요. 저는 이제 앞으로 저희 아들과 부모님만 생각하며 열심히 제 회사를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보다 더 성공해서 저희 부모님한테도 효도를 많이 하고 저희 아들도 부족함 없이 키우고 싶어요. 비록 아이를 많이 낳고 싶었던 제 꿈은 이루지 못하게 됐지만 그만큼 하나뿐인 저희 아들한테 모든 걸 다 해주고 싶습니다. 아마 제 사연을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고통받으신 분들이 꽤 있으실 거예요. 그분들께 용기 내서 열심히 살아가시라고 응원해드리고 싶습니다. 잘못은 배우자가 한 거지 여러분이 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럼 저는 이만 제 사연을 마치도록 할게요. 벌써 한 해가 다 끝나가는데 남은 2024년도
알차게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옥불에서 탈출에 성공한 직장인 여성입니다. 여러분들은 사람에 대해 어떤 걸 보고 괜찮은 사람인지 판단하시나요? 저는 말투를 보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생각을 하는 편인데요. 어떤 분들은 다른 거 다 제쳐두고 타고 다니는 차, 입고 다니는 옷을 보고서 판단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오늘 들려드릴 얘기는 겉으로 보이는 것만으로 사람을 판단했다. 큰 코 다친 얘기입니다. 기가 막힌 제 이야기 잘 들어주세요. 저희 집은 저와 2살 더 어린 언니와 퇴직하신 부모님이 계십니다. 부모님은 어릴 적부터 저희 2자매를 위해 헌신하며 열심히 사셨어요. 오로지 자식들만 바라보며 입을 거 먹을 거 아껴가면서 저를 키우셨죠. 그런 부모님의 노력을 알기 때문에 저와 언니는 말썽 한번 부리지 않고 열심히 공부를 해 좋은 대학을 나왔고 졸업 후엔 바로 취직도 했어요. 부모님께선 저희에게 다른 걸 바라진 않으셨지만 좋은 사람과 결혼하길 바라셨는데 언닌 결혼에 대한 뜻이 없었고 저 역시 결혼에 대해 크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언니가 워낙 완고하니 부모님은 저에게 결혼에 대한 기대를 하셨죠. 그러다 30대 초반 부모님 지인분께서 소개해 주신 분을 만나게 되었고 연애를 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그 소식을 듣고선 너무나 기뻐하셨죠. 정주야, 너 저번에 소개받은 사람이랑 잘 돼가고 있다며? 어때? 어떤 거 같아? 너한테 잘해주고? 엄마, 하나씩 물어봐. 괜찮은 사람 같아. 허세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 일 열심히 하고 나한테도 잘해줘. 요즘 회사 퇴근할 때 데려다 주려고 매일 회사 앞까지 온다? 신기하지? 나 이런 사람 처음 만나봐. 어머, 정말? 잘해준다니까 다행이네. 안 그래도 언니 요즘 연애도 안 한다고 소개도 안 받겠다고 난린데. 정주야, 너라도 이렇게 잘 만나고 결혼까지 하면 얼마나 좋니? 에이, 엄마, 아직 만난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무슨 결혼이야, 결혼은. 더 만나봐야지. 뭐, 아무튼 지금까진 괜찮은 사람 같아. 예, 2년이 있으면 3개월 만에도 결혼하는 거야. 하여튼 니들 결혼한다고 하면 엄마 아빠가 제대로 결혼 준비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어. 그때 만났던 남자친구는 처음부터 너무나 자상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스쳐 지나가듯 말한 것도 다 기억하고 챙겨줄 정도로 섬세했죠. 직장 때문에 혼자 독립해서 살고 있었던 집 근처가 저녁엔 가로등이 별로 없어 어두운 편이었는데 그걸 알고선 내내 퇴근길에 절 데리러 오기도 했습니다. 섬세하고 자상한 남자친구라 금방 저도 빠져들 수밖에 없었죠. 그땐 그 사람의 충격적인 실체를 몰랐어요. 그런데 연애를 시작하고서 3개월이 지났을 무렵부터 서서히 그의 민낯이 밝혀지기 시작했어요. 하루는 쉬는 날 일찍 점심을 먹으려고 나왔는데 전 남자친구가 저희 집 앞에서 누군가와 말다툼을 하고 있더라고요. 나중에 이유를 물어봤는데 그걸 듣고 전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까 왜 다툰 거야? 그 사람 여기 관리하는 분이신데 뭐라고 하셨어? 아니, 차를 잠깐 세울 수도 있는 거지. 그거 가지고 차를 빼라니 난리를 치는데 내가 화가 안 나겠어? 정말? 주차 라인에 잘 세워져 있었는데 그거 보고도 그랬다고? 그건 아니고 처음에 네가 빨리 나올까 봐 그냥 입구에 세웠거든. 그래야 타기 편하잖아. 그랬더니만 바로 달려와서 통행에 방해된다고 다른 데 세우라고 난리잖아. 아, 진짜 내가 마음 같았으면 한 대 날렸을 텐데. 뭐? 입구에 세우면 당연히 안 되지. 사고 날 수도 있어서 다른 데 세우라고 한 거잖아. 금방 뺀다고 했잖아. 근데 너 지금 그 사람 편드는 거야? 야, 너 내 여자친구야.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왜? 그럼 저 사람이랑 뭐라도 있는 거야? 어? 말해봐.
전 남자친구는 조금이라도 기분 나쁜 일이 있으면 불같이 화를 냈고 거기에 제가 동조하지 않으면 그 분노의 화살이 저에게 쏟아졌어요. 처음엔 이런 일이 있었을 땐 뭐지 싶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사람이 다혈질이고 폭력적이라는 걸 알게 되었죠. 결국엔 저는 만난 지 6개월도 되지 않아 이별을 선언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저에겐 악몽 같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전 남자친구는 저의 이별 통보 이후 스토커처럼 변했어요. 매일 집을 찾아와 문을 두드리며 제가 나올 때까지 그 앞에 아예 서 있기도 했죠. 밤낮 없이 문을 두드리는 바람에 경찰까지 출동한 적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자친구가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자 잘 달래서 마무리를 지어야겠다는 생각에 딱 한 번 문을 열어준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선택이 정말 잘못되었다는 걸 얼마 지나지 않아 알게 되었어요. 거봐, 집에 있었으면서 지금까지 모르는 척 문도 안 열어준 거야? 네가 헤어지자고 하면 내가 네 말을 곧이곧대로 들어야 돼? 나 절대로 너랑 못 헤어져. 동우 씨, 이러지 마. 갑자기 왜 이래? 나 여기 이사 갈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 찾아오지 마. 동우 씨가 우리 헤어지는 거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아서 그거 얘기하려고 문 열어준 것 뿐이야. 도대체 왜 우리가 헤어져야 하는데? 그때 내가 화내서 그런 거야? 그건 네 잘못도 있잖아. 내가 화나면 당연히 내 편을 들어줘야지. 어떻게 남의 편을 들어줄 수가 있어? 그러고도 네가 여자친구야? 내가 이래서 헤어지자고 하는 거야. 동우 씨, 나 당신한테 정말 지쳐. 그러니까 헤어져. 나 두 번 다시 동우 씨 만날 생각 없어. 그래? 그럼 내가 네 엄마한테 연락해서 너랑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했다고 다 말해볼까? 아니면 다음에 만나는 남자한테 너랑 어디까지 했다고 다 물어봐? 네가 회사 남자들한테 꼬리치고 다닌다고 너네 회사에서 난리 한번 피워줘? 다시 마주친 전 남자친구는 저를 공포로 밀어넣었어요. 회사고 집이고 자신가 했던 모든 것들을 폭로하겠다며 절 압박하기 시작했죠. 그땐 그 상황이 너무나도 두렵고 무서웠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30대 초반까지 다녔던 애정 있는 회사에 제 사생활이 다 알려진다는 것도 힘들 뿐 아니라 부모님께 제가 이런 상황을 겪고 있다는 걸 밝히는 것조차 불효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더 이상은 안 되겠다는 생각에 SOS를 쳤던 사람은 다름 아닌 언니였어요. 언니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놨는데 언니는 예상치 못한 선택을 하더군요. 정주야, 잘 들어. 걔는 자기보다 강한 사람한텐 그렇게 못해. 네가 그렇게 기죽을 필요 없어. 폭로한다고? 하라 그래. 하나도 안 무서우니까. 언니가 너 지켜줄게. 알았지? 하나도 걱정하지 마. 언니, 정말 괜찮을까? 엄마 아빠가 아시면 너무 힘들어하실 것 같아. 그 사람 엄마 아는 지인분이 소개해준 거잖아. 엄마가 속상해하고 죄책감 가지실 것 같아서 말도 못 꺼내겠어. 그래, 네 마음 알아. 그렇지만 언젠간 엄마도 알아야지. 우선 그건 나중에 걱정하고 오늘부터 언니가 너희 집에 가서 살게. 당분간 언니랑 같이 출퇴근하자. 언닌 그날부로 저희 집으로 들어와 살기 시작했어요. 회사가 본가에서 가까워 언닌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었는데 저희 집으로 들어오게 되면 출근 시간만 1시간이 넘게 걸림에도 불구하고 주저없이 저희 집으로 오게 됐죠. 언니가 와 있단 걸 알게 된 남자친구는 처음엔 조심스러워 하더라고요. 한동안 집 앞으로 꽃바구니와 편지만 보내왔죠. 편지는 자기 변명으로 가득 찼고 그 와중에도 저에 대한 서운함을 털어놓았더라고요.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그렇게 조심스러웠던 전 남자친구는 얼마 지나지 않아 이내 더러운 성격을 드러내더라고요. 그날도 역시나 밤늦게 술에 잔뜩 취한 채로 남자친구는 저희 집 문을 두드렸어요. 초인종을 아무리 눌러봐도 대답이 없자 남자친구는 밖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절 찾았죠. 지금도 그 소름 끼치는 목소리가 생각날 정도로 잊을 수가 없어요. 정주야, 나야. 잠깐 나와주면 안 돼? 나 지금 1시간째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나 한 번만 얼굴 좀 보여주라.
나 네가 너무 보고 싶어서 왔어. 좀 나와주면 안 될까? 여기서 기다릴게. 한 번만 나와줘, 정주야. 이웃 주민의 신고 때문인지 경찰이 출동을 했고 그 사람은 경찰과 동행해 나가게 됐어요. 그날 후로 며칠 동안은 집 앞에도 찾아오지 않았고 꽃도 메시지도 한 번 보내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저희의 연은 끊어진 거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언니와 맥주 한 잔을 먹고 집에 들어가는 길에 골목 끝에 누군가가 쭈그려 앉아 있더라고요. 가로등불이 어두워 그 사람을 알아보기까진 오래 걸렸죠. 바로 코앞에 다가서서야 그 사람의 얼굴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 얼굴을 보고선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주야, 오랜만이네. 나 안 보고 싶었어? 난 너 엄청 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만났으니까 우리 얘기나 좀 하자. 저기요, 정주랑 헤어지셨다면서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쪽이 무슨 상관인데요? 정주야, 제발 한 번만 얘기 좀 해. 나 그때 경찰한테 끌려가서 다신 여기 또 오면 안 된다고 얼마나 들었는지 알아? 내가 그런 얘기를 들어야 될 사람은 아니잖아. 내 동생이 싫다잖아요. 사람이 싫다는데 왜 자꾸 이렇게 귀찮게 하는 거예요? 안 그래도 내가 한마디 하려고 했는데 집까지 찾아와서 초인종까지 누르고 고함 지르고 그러는 거 범죄인 건 알아요? 아니, 그쪽이 무슨 상관인데? 언니면 다야? 내가 정주랑 얘기한다잖아. 그때 전 남자친구는 돌변해 언니 어깨를 밀치며 제 팔을 잡고 가려고 했죠. 언니 넘어진 상태에서도 전 남자친구 다리를 꽉 잡고 놔주질 않았어요. 그런 언니를 어떻게든 팽개치려고 발악하는 전 남자친구를 보면서 전 그동안 참아왔던 분노를 쏟아부었습니다. 그때 전 남자친구 표정이 정말 가관이었어요. 야, 너 내 언니한테 뭐 하는 짓이야? 이게 진짜 봐주다 보니까 내가 네 호구야? 내 언니 건들기만 해봐. 나도 이제 가만 안 있어. 뭐야, 그래, 네가 원래 이런 애였지? 그러니까 사람 성질 살살 긁고 터지게 만들었겠지. 야, 넌 뭐 얼마나 대단해서 사람을 이렇게 개무시하냐? 됐고, 사람이 얘기하자고 했으면 말을 들어야지. 안 되겠네. 너 아주 내가 정신교육 똑바로 시켜줄게. 정신교육은 너나 받아. 막무가내인 전 남자친구를 저와 언니는 어떻게든 떨궈내려고 안간힘을 썼어요. 언닌 다리를, 저는 팔을 잡고선 그 사람을 응징했죠. 그때 지나가던 시민들도 신고를 해준 덕분에 경찰이 바로 출동을 했고 그렇게 그 사람에게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그 뒤로 저는 접근 금지를 신청하게 됐어요. 엄마 아빠가 결국 아실 수밖에 없었지만 그 뒤론 절 찾으러 오진 않더라고요. 그렇게 겨우겨우 전 남자친구와의 관계를 끊을 수 있었어요. 솔직히 이렇게 사람들에게 말하기까진 오랜 시간이 걸릴 정도로 저에겐 너무나 힘든 시간이었죠. 이렇게 말하는 건 정말 제가 겪었던 일의 10분의 1도 안 될 정도로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헤어지고 나서도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심했고 정신과 약을 먹어야 했을 정도였어요. 대인기피증에 불안증이 심해지면서 그렇게 사랑했던 직장도 그만둬야 했고 집 밖으론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했죠. 그런 절 다시 세상 밖으로 나오게 해준 사람들이 바로 가족들이었답니다. 독립했던 집을 정리하고 부모님 댁으로 들어가 지내게 됐을 때 가족들은 항상 절 신경 써줬습니다. 무엇보다 다시 제가 행복해질 수 있도록 제 마음이 나아지도록 누구보다 노력하셨죠. 그때만 생각하면 부모님과 언니에게 미안한 마음과 고마운 마음에 눈물이 다 절로 날 정도예요. 정주야, 이것 봐라. 엄마가 요 앞에서 사온 건데 너무 맛있겠지? 사장님이 바로 구워서 준 건 더 맛있대. 가서 먹고 싶지 않어? 괜찮아. 근데 우리 집 앞에도 타코야끼 트럭이 와? 처음 알았네. 그치? 직접 가서 보면 더 신기하다. 엄만 타코야끼 굽는 거 이번에 처음 봤잖아. 정주야, 우리 한번 슬쩍 가서 구경만 해볼까? 사장님이 아직 초보인 것 같더라고. 동글동글 굴리는 게 영 시원치가 않아. 우리가 가서 응원해주자. 응원은 무슨.
알았어, 그럼 살짝만 가봐. 그래서 타코야끼가 얼만데? 제가 집 밖으로 나오기 전까지 엄마, 아빠, 언닌 집에 오면 항상 제게 오늘은 무슨 일이 있었고 어떤 게 맛있었고 재밌었는지 하나하나 다 얘기해 주기도 했어요. 그런 가족들의 하루 일과 들으며 저도 모르게 마음이 조금씩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죠. 문 밖으로 나오지 않는 딸, 동생이 안타깝고 안쓰러웠겠지만 그런 마음을 단 한 번도 티내지 않고 늘 집안 분위기를 밝게 만들려고 노력하셨어요. 제가 가족들의 마음을 알게 된 일이 있었는데요. 그때 잠을 자다가 화장실을 가려고 새벽에 깨어났던 날이었어요. 슬쩍 문을 열어서 화장실로 향하는데 안방에서 소곤소곤 얘기하는 소리가 들렸죠. 방문 틈새로 들리는 얘기를 듣고선 전 머리를 망치로 맞은 듯 했어요. 은주야, 정주 괜찮아지겠지? 다 엄마 탓이다. 우리 예쁜 정주 그 못된 놈 만나게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내 욕심 때문에 다 내 탓이야. 엄마 울지 마. 정주 잘 이겨내고 버텨내고 있잖아. 정주 잘 이겨낼 수 있어. 조금만 더 노력해보자.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하면 정주도 다 느껴. 그래,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우리 정주 어떻게든 다시 살아가게 해야지. 나 때문에 그런 건데 내가 어떻게든 정주 낫게 할 거야. 한 번도 제 앞에서 눈물도 한숨도 보이지 않았던 가족들은 저 몰래 가슴을 치며 울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걸 보고선 이대로 살아선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덕분에 전 2년 정도의 시간이 흐르고 다시 사회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 후로 다시 사회생활하면서 행복하게 잘 지냈지만 사실 남자라면 지긋지긋해 연애를 할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죠. 누군가를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몇 년 동안은 단 한 번도 들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역시 시간이 약이었나 보더라고요. 1년, 2년, 3년, 그렇게 몇 년이 더 지나 30대 후반이 되고 나선 더 늦기 전에 누군가를 만나야 하나 싶은 생각이 조금씩 들더라고요. 그 무렵 친정엄마도 저에게 조심스럽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정주야, 엄마가 오래 산 건 아니지만 살아보니까 사람은 이 사람 저 사람 다 다르더라. 상처를 주는 사람도 있겠지만 세상에 다 그런 사람만 있는 건 아니야. 알지? 알지, 엄마. 엄마, 나 이제 괜찮아. 사람들 만나는 것도 무섭지 않고. 그래, 우리 딸 잘하고 있어. 그래도 너무 늦기 전에 좋은 배필도 한번 찾아봐라. 너랑 잘 맞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니. 나중에 기회가 온다면 혹시라도 과거 기억 때문에 주저하지 말라고 엄마가 말하고 싶었어. 우리 정준 사랑받아 마땅한 사람이잖아. 엄마의 말에 그동안의 고민과 걱정들이 모두 담겨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전 그동안 거절했던 지인의 소개를 받기로 했죠. 그때 운명처럼 만나게 된 사람이 바로 예비 신랑이었습니다. 처음 남자친구는 직장 동료의 지인으로 만나게 됐어요. 첫인상은 밝고 활발해 보였죠. 대화를 나눠보니 서로 맞는 부분들도 많았고 무엇보다 대화가 즐겁고 재밌었어요. 남자친구는 사람을 기분 좋게 하는 능력이 있더라고요. 한마디를 해도 웃음이 나올 정도로 즐거웠죠. 만나고 집에 오는 날엔 1시간도 안 돼서 그 사람이 보고 싶기도 했어요. 그렇게 남자친구와 전 사랑에 빠졌고 연애를 시작하게 됐어요. 오랜만에 사랑에 빠지고 나니 정말 이 사람밖에 눈에 보이지 않았어요. 하루하루가 행복하고 즐거웠죠. 그런 모습들이 가족들 눈에도 보였는지 어느 날은 저에게 조심스럽게 묻더라고요. 연애 소식을 들려드리니 가족들은 다 놀라서 까무러칠 정도였죠. 뭐? 연애를 한다고? 정말이니? 어머나, 웬일이야? 아유, 어떻게 만났어? 만난 지는 얼마나 됐고, 어쩐지 우리 딸 요즘 얼굴이 폈다 싶었는데, 아유, 정주야, 잘했다, 잘했어. 엄마, 너무 행복해 하는 거 아니야? 어째 나보다 엄마가 더 좋아하는 것 같네. 암튼 만난 진 3달 조금 넘었어.
같이 있으면 너무 재밌고 행복해. 아무것도 안 하고 서로 대화만 나눠도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 너랑 잘 맞는 사람인가 보네. 그래, 정주야. 걱정하지 말고 잘 만나봐. 안 맞는다 싶으면 주저하지 말고 단호하게. 알지? 엄마랑 아빤 그리고 언니는 늘 정주 편이야. 제 연애 소식에 가족들은 행복하고 기뻐했지만 한편으론 걱정도 좀 많았던 것 같았어요. 늘 잘 만나고 있는지 싸우진 않는지 확인하곤 했죠. 그런 가족들의 우려와는 다르게 저희는 한 번도 싸우지 않고 1년 정도 연애를 하게 됐어요. 연애를 하는 동안 이 사람이 내 운명의 사람이다라고 생각했죠. 늦은 나이에 만나서 그런지 저희는 1년의 연애 끝에 결혼을 바로 결심하게 됐습니다. 행복한 프로포즈를 받고 난 후 저희는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게 되었어요. 남자친구의 부모님은 남자친구가 19살 때 이혼을 하셔서 따로 살고 계시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처음엔 예비 시모께 먼저 인사를 가게 됐죠. 처음 만났던 예비 시모는 쾌활하시고 시원시원하셨어요. 그렇지만 예비 시모의 실체를 알기까진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엄마, 여기 내 여자친구. 내가 결혼하고 싶다고 했던 사람이야. 안녕하세요, 어머님. 백정주라고 합니다. 어머, 이렇게 예쁜 사람이 내 며느리라고? 너무 환영해요. 난 우리 수복이 엄마. 말 편하게 해도 되지? 솔직히 수복이랑 나이 차가 많이 안 난다고 해서 크게 기대를 안 했는데 난 처음 보고 20대인 줄 알았다니까.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님 좋아하신다고 해서 과일 좀 사왔어요. 뭘 이런 것까지. 센스도 좋네. 아유, 옷차림도 어쩜 이렇게 고급스러운지. 우리 아들이 딱 맞는 여자 만나고 있었네. 그나저나 어쩌지? 내가 아까야 퇴근해서 저녁을 준비 못했는데 그냥 우리 유 앞에 가서 저녁 먹자. 괜찮지? 예비 시모는 보험 설계사 일을 하셨고 하루 종일 바쁘게 지내셨어요. 그래서 첫인사를 갔을 때도 부랴부랴 근처 식당에서 밥을 먹었죠. 처음부터 절 마음에 들어 하셨다 생각했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생각해보면 아마 그때 제가 입고 나간 옷이며 가방 때문에 절 마음에 들어 하셨던 것 같아요. 예비 시모를 만나고 난 후에 예비 시부를 만나게 되었는데 솔직히 처음에 예비 시모가 성격이 너무 시원시원하셔서 전 예비 시부의 성격 문제로 헤어지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막상 만나보니 예비 시부는 무척이나 점잖고 교양 있으신 분이셨죠. 며느리가 인사 온다고 하니 예비 시부는 고급 식당을 예약해 데리고 가서 밥을 사주셨어요. 그때 예비 시부가 저에게 슬쩍 해주신 말을 지금 생각해보면 소름이 돋을 정도랍니다. 아이고, 나한테까지 이렇게 인사 온다고 해서 내가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우리 수복이 그래도 19살 때까지 내가 같이 살았으니 부모님께도 잘 말씀드려줬으면 좋겠네요. 아닙니다. 당연히 아버님도 찾아뵈야죠. 이렇게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그나저나 수복이 엄마 만나봤어요? 그 사람 보통이 아니니까 조심하는 게 좋을 겁니다. 성격이 워낙 괴팍해서. 네? 그게 무슨 수복이가 없어서 하는 말인데 결혼한다니까 말해주는 거예요. 수복이 엄마가 뭐라고 하면 절대 참지 말고 살아요. 참으면 그 사람은 자기가 이긴 줄 알고 더 밟으려고 발악할 여자니까. 알았죠? 그땐 예비 시부의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를 못했어요. 그저 이혼을 했으니 서로 감정이 좋지 않아 흉을 보는 줄로만 알았죠. 그런데 결혼 날짜 잡은 뒤부터 정말 기가 막힌 상황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하루는 예비 시모의 초대로 집에 밥을 먹으러 간 적이 있었어요. 그동안 저희 집에 대해 아무런 말을 묻지 않았었는데 그날 예비 신랑이 자리를 비우자마자 저에게 이것저것 물어보셨죠. 그런데 그때 예비 시모가 한 말에 전 기분이 상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인사는 다 드린 거니? 아버진 뭐 하셔? 어머닌 뭐 하시고? 아, 두 분 다 지금은 은퇴하셨어요. 뭐?
아유, 진짜 뭐야. 그럼 둘 다 백수란 말이야? 아니, 그 젊은 나이에 은퇴하셔가지고 일도 안 하신다고? 그럼 앞으로 뭐 먹고 살려고? 아니에요. 저희 부모님 젊었을 때 저희 키우시면서 고생 많이 하셨고 정말 열심히 일하셨어요. 지금은 은퇴하시고 두 분이서 산도 오르시고 좋은 데 구경도 다니시면서 잘 지내고 계세요. 아니, 백수면 돈도 없을 텐데 뭘 그렇게 돌아다닌다는 거야? 설마 딸 믿고 그러시는 건 아니지? 어머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세요. 저를 욕해도 저희 부모님 무시하는 발언은 제가 좀 듣기 불편하네요. 아이고, 알았어, 알았어. 아이, 그냥 궁금해서 그러지. 내가 걱정돼서 하는 소리야. 기분 풀어. 수복이한테 내가 이 말 저 말 했다고 하지 말고. 처음엔 불편하단 티를 내니 바로 사과를 하셔서 그저 말실수를 하신 건가 보다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비 시모의 만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죠. 어느 날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시모가 근처에 왔다가 잠시 들렸다면서 잠깐 볼 수 있냐고 연락이 온 적도 있었어요. 전해줄 것이 있다며 잠깐이면 된다는 말에 저는 예비 시모를 만나러 갔죠. 그런데 그 자리에서 한 시모의 행동은 정말 기가 막혔어요. 야, 정주야, 여기야, 여기. 이리 와라, 여기 앉아. 어머, 우리 정주 내가 왔다고 하니까 바로 내려왔구나. 마침 여기 지나가는 길에 시간이 좀 남아서 말이야. 잠깐 들렸다. 줄 것도 있고. 시간 괜찮지? 네. 근데 어머님 어쩐 일이세요? 식사는 하셨어요? 아유, 밥은 먹었지. 정주 넌 밥 잘 먹었어? 안 그래도 내가 너 건강 잘 챙기고 있나 해서 이것도 좀 보여주려고. 이게 뭐예요? 내가 자세한 거 못 해봤어. 네 주민등록번호 알면 잘 알려줄 수 있는데 그건 다음에 하고 일단 보험 설계 좀 해봤거든. 이거 한번 봐봐. 이거 암보장도 되고 심혈관 질환에 뇌혈관 질환 이런 것도 다 포함된 거라 엄청 좋은 거다. 너 이거 하나 가입해라. 시모가 보여준 건 바로 보험 설계를 한 서류였어요. 애초에 말도 없이 제 보험을 설계한 것도 어처구니가 없었지만 금액이 무려 19만 원이었죠. 이것저것 특약을 넣어서 금액을 잔뜩 부풀려 놓고 가입을 하라고 하니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난감하기도 했어요. 저도 사회생활을 오래 했고 제 나이 정도면 보험에 대해서 모를 수가 없는데 19만 원을 설계해서 오고 거기다가 자세히 보니 필요 없는 특약들이 잔뜩 들어가 있더라고요. 내용을 보고선 이건 아니다 싶어 저는 거절을 했어요. 그런데 시모의 반응이 절 경악하게 만들었죠. 어머님, 저 이거 좀 생각해 볼게요. 금액이 너무 부담스러워서요. 예, 그래도 하나만 들어줘. 나 이번에 실적 올려야 되는데 가족끼리 이런 거 해줄 수 있는 거 아니냐. 네 거 들기 힘들면 그럼 사부인이나 사돈어른 보험은 어떠니? 내가 정리해서 소개해 줄 수 있는데. 저희 부모님도 다 잘 해놓으셨어요.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이건 제가 좀 생각해 볼게요. 아니 어떻게 그래? 너 우리 아들하고 결혼해서 네가 혹시라도 아프면 그 병원비 다 어떻게 할 거야? 우리 아들한테 다 감당하게 할 거야? 우리가 다 미래 대비해가지고 이런 거 드는 거잖아. 아깝다 생각하지 말고 들어야지. 어머님, 전 세계 어딜 가더라도 우리나라처럼 건강보험 잘 돼 있는 데가 없어요. 그래도 좀 해줘. 19만 원이 정 부담스러우면 9만 원이라도. 가족 좋다는 게 뭐니? 미리 대비하자는 거잖아. 내가 뭐 나쁜 걸로 너한테 소개해 주겠어? 어? 알겠어요, 어머님. 일단 이거 제가 가져가서 다시 볼게요. 잠깐 나온 거라 올라가 봐야 하니까 나중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무작정 들어달라는 예비 시모의 말에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했죠. 고민을 하다가 예비 신랑에게 물어보게 되었는데 예비 신랑은 더욱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하더군요. 혹시 어머님한테 보험 가입했어? 한 달에 얼마씩이나 나가? 어, 몰라. 그거 엄마가 알아서 가입하셨는데. 정확히 모르겠고, 한 60만 원 정도 나가지 아마? 뭐? 당신 월급이 300인데
60만 원이나 나간다고? 뭐가 그렇게 많이 나가? 종신보험 있잖아, 그거. 뭐 사망보험금도 많이 나오고 실비에 특약에 이것저것 넣었다고 했는데 아이 엄마가 알아서 잘 넣었어. 그리고 결혼하면 보험 20만 원짜리 하나 더 들라고 하셨는데 60만 원에 20만 원이면 달에 80만 원이나 나가는 거야. 계산을 하고 있어? 그럼 어떡해. 엄마 도와드려야지. 엄마도 다 나 생각해서 가입하라고 하는 걸 텐데. 그 돈을 20년, 30년씩 낼 수 있어? 안 돼. 나랑 결혼하면 절대 그거 못 내. 알았지? 어머님한테 미리 다 말씀드려. 있는 것도 줄여야 할 판에 20만 원을 더 들라고? 아, 그건 진짜 아니야. 알았어. 줄여보도록 노력할게. 연애를 하면서 예비 신랑은 예비 시모가 예비 시부에게 시달려 돈도 제대로 못 받고 이혼을 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보험 일을 하면서 어렵게 생계를 꾸려나갔고 그런 모습을 보며 본인은 예비 시모를 안쓰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죠. 그런 마음에 어떻게든 도움을 주려고 했다 생각을 하려고 했어요. 이건 아닌 것 같다 생각을 하던 찰나에 정도를 넘어서는 일들이 종종 생겼어요. 세상 쿨할 것 같았던 예비 시모는 그 후로도 사사건건 결혼에 관여하기 시작하셨어요. 한 번은 예비 신랑과 결혼 준비로 얘기를 나누려고 퇴근 후에 만나게 된 날이었어요. 식당에 들어서자마자 전 경악을 금치 못했죠. 어? 어머님, 아니 여긴 어쩐 일로 오셨어요? 왜? 내가 뭐 못 올 때라도 왔니? 농담이야. 아니 수복이가 내가 저녁 안 먹었다고 하니까 여기 오라고 부르더라고. 같이 먹어도 괜찮지? 아, 네네. 근데 저희 밥은 빨리 먹고 결혼 준비 때문에 얘기 좀 해야 하는데 저녁만 드시고 들어가시려고요? 같이 하면 되지 뭘. 어차피 결혼식 준비 니들 둘이서 하면 힘들 거 아니야. 내가 도와줄게. 뭐가 고민인데? 나 주변에 결혼하는 사람들 많이 도와줘서 잘 알아. 나한테 물어봐. 우리 수복인 그런 거 잘 몰라. 아니에요. 그냥 저희가 다음에 만나서 정할게요. 그런데 그날 이후로도 결혼 준비를 하는 동안 내내 예비 시모가 우연인 척 저희와 합석하는 일도 있었어요. 어느 날은 작정하고 카페에서 결혼 준비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예비 시모가 갑자기 나타나셨죠. 당황해하고 있는데 앉자마자 말을 하시는데 예비 시모의 입에서 나온 말을 듣고선 전 할 말을 잃었어요. 있잖아. 신혼여행은 너희 그냥 유럽 말고 동남아 가는 게 낫지 않니? 우리 수복이가 비행기를 오래 못 타서 5시간 이내로 가는 곳으로 결정하는 게 좋지 않겠어? 네? 아, 그건 수복 씨도 동의한 얘기라서요. 이미 여행사에 알아보고 결제만 하면 끝이라 변경은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래? 아이, 그래도 위약금 내서라도 변경하는 게 좋을 것 같구만. 신혼여행 가서 피곤하면 안 좋잖아. 아참, 그리고 한복은 내가 아는 곳이 있거든. 거기서 해라. 네가 알아온 곳은 좀 별로더라. 디자인도 별로 예쁘지도 않고. 한복은 뭐니 뭐니 해도 클래식한 게 최고야. 둘이서 결정한 내용을 시모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알고 있다는 걸 듣고선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전 너무나 화가 나서 예비 신랑에게 이 일을 따져 물었죠. 예비 신랑은 뭐가 잘못된 건지 전혀 알지도 못하더라고요. 미안해. 난 엄마가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다고 하길래 말해준 것뿐이야. 저기에 나타나서 그렇게 말할 줄은 몰랐지. 엄만 그냥 우리 결혼 준비 둘이서 하는 게 안쓰러워서 도움을 주려고 그랬던 걸 거야. 미안해. 아무리 그래도 결혼 준비하는데 어머님 의견만 따라갈 수는 없잖아. 내가 어떻게 어머님이 말하는데 아니라고 반박만 할 수 있겠어. 당신이 중간에서 알아서 정리를 해야지. 알았어. 난 그래도 당신이 우리 엄마가 이런저런 조언해 주는 걸 좋아하는 줄 알았어. 내가 엄마한테 잘 얘기할게. 그러니까 화 풀어. 사실 예비 시모도 문제였지만 또 다른 문제가 있었어요. 바로 예비 신우였죠. 예비 신우는 평소에도 얼굴을 보기 힘들었는데 결혼 소식에도 별다른 반응이 없었다고 해서 관심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다 예비 신우 생일날 가족들이 다 모인다고 해서
식사 자리에 초대를 받게 되었어요. 그날 처음 예비 신우를 만나게 됐는데 정말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졌죠. 어머, 새언니, 오빠한테 들어보니까 직업도 좋던데 이제 연차 좀 있지 않아요? 연봉은 그럼 얼마나 돼요? 새언니 정도면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 뭐 어마어마할 정도는 아니고 그냥 먹고 살 정도예요. 그래요? 그래도 오래 다녔으니까 꽤 많겠네요. 그럼 저 선물 하나 해주실 수 있죠? 저 진짜 갖고 싶은 게 있는데 이왕이면 새언니한테 받고 싶어서요. 아, 그래요? 어떤 건데요? 가방인데 새언니 연봉이면 부담 안 될 거예요. 전화번호 좀 줘봐요. 제가 캡처해가지고 보내줄게요. 처음 만남에서도 서스럼 없이 말을 하는 걸 듣고선 독특하다 생각을 했는데 헤어지고 난 뒤 저에게 보내온 메시지를 보곤 전 기가 차서 말을 할 수조차 없었어요. 예비 신호가 생일 기념으로 받고 싶다던 건 바로 가방이었죠. 가방도 무려 470만 원이나 하는 명품 가방이었어요. 제가 아무 답장도 하지 않으니 얼마 지나지 않아 예비 신우는 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왔더라고요. 통화를 하면서 하는 소린 절 더욱 기가 막히게 만들었어요. 언니, 메시지 봤죠? 봤으면 답장을 해야죠. 제가 이렇게 꼭 전화를 해야 되겠어요? 나한테 잘 보여야 될 텐데. 잘 보여요? 제가 그동안 어린 양 부린 것 같아서 참았는데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저한테 뭐 가방 맡겨놨어요? 아무튼 전 이 가방 못 사주니까 돈 벌어서 사든 빚을 내서 사든 더 이상 저한테 말 안 했으면 좋겠네요. 무섭게 왜 그래요? 이거 하나면 평생 새언니 편 만드는 건데 시댁에 가서 제일 힘든 게 자기 편이 없다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고작 470만 원으로 새언니 편 돼주겠다고 하는 건데 그것도 아까워요? 솔직히 우리 집에서 제가 2인자예요. 거기다 엄만 제 말은 정말 잘 들으시거든요. 우리 엄마 성격 알죠? 장난 아닐 텐데. 그거 다 제가 컨트롤할 수 있다고요. 오빤 우리 집에서 서열 꼴등이에요, 꼴등. 언니 이 상태에서 시집 오면 고생 꽤나 할걸요? 예비 신우는 당당하게 가방을 요구했고 전 그걸 들어줄 생각도 없었습니다.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을 하니 입이 쭉 나와선 나중에 두고 보자고 하더군요. 그러던가 말던가 전 신경 안 쓰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대망의 상견례 날 결국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저희 부모님과 언니는 설레는 마음으로 전날부터 잘 보이려고 온갖 준비를 다 했어요. 사돈께 드릴 조그만 선물도 준비하셨고 아침 일찍부터 머리며 화장까지 신경 썼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발 별일 없기만을 바랬는데 역시나 사람은 변하지 않더군요. 상견례 자리에서 예비 시모의 한마디에 그곳은 초토화되고 말았습니다. 어쨌든 반가워요. 그나저나 제가 이것저것 물어보려고 해도 우리 며느리가 자세히 얘기를 안 해줘서요. 사돈께서는 어디에 사시는지 들어보니까 일은 안 하시는 것 같던데 앞으로 일을 하실 생각이 없으신 건가요? 예, 아직까진 좀 쉬고 싶네요. 지금껏 열심히 일을 해서 그런지 일하고 싶은 생각은 아직까진 없습니다. 지금은 사정상 월세 살고 있습니다. 예? 사정상 월세요? 아니, 얼마나 힘들게 사시게요? 아니, 그럼 부모가 월세 살면서 쟨 그렇게 콧대가 높았던 거예요? 난 뭐 얼마나 잘난 집안이라 저러나 싶었는데. 예? 그게 무슨 사부인 말씀이 좀 지나치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렇잖아요. 부모가 별 볼 일도 없는데 제가 어찌나 까탈스럽게 굴던지 바짝 엎드려도 모자랄 판국이었구만. 이러다 나중에 우리 아들 월급으로 집 사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아유, 제 소원 붙었네. 예비 시모의 마지막 말에 전 그동안 참아왔던 분노를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무시할 수 있는지 그때 비웃던 표정과 말투가 지금도 제 속에서 분노를 일으킬 정도였어요. 아줌마, 아줌마가 그렇게 무시할 게 아니에요. 아줌마 지금 전세 살죠? 뭐 전세 2억 해요? 제가 진짜 참으려고 했는데
경우가 없어도 너무 경우가 없어서 참을 수가 없네요. 왜 이렇게 사람이 경우가 없으세요? 그 나이 먹도록 도대체 뭘 배우신 거냐고요? 뭐? 너 지금 나보고 아줌마라고 했니? 이게 상견례 자리에서 파토나고 싶은 거야, 뭐야? 그래, 월세 그거 좀 비웃었다, 뭐, 어쩔래? 그게 그럼 자랑이니? 그 나이 먹고 월세 사는 게 자랑이야? 저기요, 저희 집 있잖아요. 지금 재건축 중이고요. 아파트 짓고 있어요. 저희 부모님, 거기 조합원 자격이시고요. 그리고 잠깐 임시거처로 거기 월세 살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시면서 비웃으신 거예요? 하물며 사돈이 월세 산다고 하더라도 이해해주고 좋게 받아주는 게 어른 아닌가요? 정말 인성이 왜 이렇게 못됐어요? 이게 정말 말이면 다야? 조합원이고 자시고 아파트 그거 해봤자 뭐 얼마나 하겠어. 그러면서 교양 있는 척 온갖 치장은 다 해오셨네. 저기요, 저도 이런 집안에 우리 귀한 아들 못 보냅니다. 아니, 안 보냅니다. 어따 대고 우리 집에 비벼. 참, 아까부터 계속 우리 부모님한테 교양 교양 이러시는데 들어보니까 고등학교 졸업만 하셨다면서요? 저희 엄마 대학 물까지 먹은 사람이에요. 그쪽이 그렇게 무시하고 그런 사람 아니라고요. 제 말에 시모는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지며 분노를 폭발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며 예비 신랑은 안절부절 어쩔 줄 몰라 할 뿐이었죠. 그때 마지막 일격을 날린 건 언니였습니다. 언닌 핸드폰 화면을 켜고 예비 시모에게 보여줬죠. 그 화면을 보고선 그렇게 화를 내던 예비 시모가 한순간에 입을 다물고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이게 뭐야? 설마 모욕이 들어간다는 거 아니지? 참나, 이제 아주 거짓말까지 하고 있네. 나도 그런 거짓말 할 수 있어. 서울 노른자 땅에 20억 가까이 난 아파트에 들어간다고? 뻥치고 있네. 아, 이젠 별걸 가지고 다 사기치고 있어. 아줌마, 보여줘도 못 믿어요? 기가 막혀서 정말. 이거 우리 부모님 들어가실 집이고요. 믿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세요. 다시 말하지만 저희 부모님 그쪽이 무시할 사람 아닙니다. 전세 2억 사시면서 언제 이런 집에서 살아보시겠어요? 성격이 그 모양이니 안 봐도 비디오네. 뭐요? 그럼 진짜란 말이야? 저희도 다 사람 봐가면서 대화하거든요. 주제도 모르고 날뛰는 사람은 똑같이 대해줘야죠. 됐고요. 더 이상 들을 필요도 없네요. 혹시라도 파혼하고 나서 저희 가족 뒷담 깔까봐 제가 이거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쪽에서 우리 가족 무시할 그런 깜냥도 안 되니까 평생 그렇게 후회하고 사세요. 아시겠어요? 제 동생은 제가 봐도 직업 좋지, 연봉 좋지, 성격 좋지. 어디 하나 꿀린 거 없는 사람이에요. 그쪽은 로또를 놓친 거나 마찬가지고요. 예비 시모는 재건축하는 아파트 시세를 눈으로 보고서도 몇 번이나 눈을 비비며 시세를 보더니 그제야 땅을 치고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우리 가족들은 파혼을 외치며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렸어요. 남자친구에게 파혼을 통보하니 제 팔을 잡고 놔주질 않더라고요. 그런데 몇 초 후 남자친구는 팔을 감싸지고 바닥을 나뒹굴었어요. 그 이유를 알고선 전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이게 어디서 귀한 우리 딸내미 팔을 잡어? 경우 없는 건 부모 닮아서 그런 거니? 헤어지자고 한 거 못 들었어? 다시 한번 우리 딸 팔 잡기만 해봐. 내가 그땐 가만히 안 둘 테니까. 어머니, 어머님, 한 번만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이렇게 가시면 어떡해요? 진정하시고 한 번만 얘기 좀 들어주세요. 진정? 너 같으면 이 상황에 진정이 되겠니? 진정시키려면 네 엄마부터 어떻게 했어야지. 내 딸을 지금껏 이따위로 대접을 했었다니. 그런 집안에 우리 귀한 딸 절대로 못 보내. 내 딸 괴롭히지 말고 얼른 꺼져. 남자친구의 팔을 쳐낸 건 바로 엄마였습니다. 분노에 찬 얼굴로 남자친구의 팔을 쳐내고선 제 몸을 감싸 보호하셨죠. 엄만 크게 고함을 지르셨고 지나가던 사람들도 놀라 쳐다볼 정도였지만 그때 전 누구보다 따뜻한 엄마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어요. 며칠이 지나고 모든 상황을 판단한 남자친구와 그의 엄만
절 찾아와 미안하다며 빌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무시할 땐 언제고 양의 탈을 쓰고 잘못을 비는 모습을 보니 더 황당하고 어처구니가 없더군요. 아이고, 정주야, 내가 정말 미안하다. 난 그냥 주변에서 상견례 때 귀를 잡아야 한다고 해서 그래서 그런 것뿐이야. 내가 너를 얼마나 예뻐했는지 너도 알지 않니? 그래, 정주야, 미안해. 엄마가 이렇게 잘못했다고 빌잖아. 내가 장인어른 장모님께도 용서를 빌게. 정말 미안해. 잘못했어. 엄마, 얼른 준비한 거 꺼내봐. 정주야, 이거 사돈께 가져다 드리렴. 내가 그때 너무 경우가 없었다고 죄송하다고? 이거 과일 바구니 비싼 거거든. 이거 가져다 드리고 다시 한번 상견례 하자고 말씀드리면 안 되겠니? 기가 막혀서. 저기요, 난 댁들이랑 가족이 되고 싶지도 않아요. 그렇게 급 찾으셨으니까 본인들 급에 맞는 사람 만나서 사세요. 제가 보기엔 댁들이랑 우리랑 급이 달라요. 아셨어요? 다시 한번 찾아오면 경찰 부를 줄 아세요? 그 잘난 아들 회사에서 경찰 조사 받는 거 알면 큰일 날 텐데. 경찰 만나서 조사 한번 받고 싶으시면 더 오시던가. 그렇게 울며 불며 애원하는 그들에게 전 냉정하게 거절했죠. 경찰을 부른다는 소리에 화들짝 놀라 사라지는 두 사람을 보면서 이런 사람들에게 내가 왜 기회를 줬나 싶더라고요. 그렇게 전 파혼을 하게 됐어요. 사실 한 번의 고통 이후 또다시 그런 일을 겪고 나니 제 팔자인 남자가 없나 보구나 라는 생각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 가족들에게 걱정을 끼쳐드린 것 같아 너무 죄송했어요. 엄마, 아빠, 언니, 정말 죄송해요. 나도 이제 나이가 40 가까이 돼서 사람 볼 줄 아는 안목이 생겼다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많이 부족한가 봐요. 심력 끼쳐드려서 죄송해요. 아니다, 아니야. 난 이 세상에서 우리 딸이 가장 자랑스럽고 소중해. 알지? 그냥 다시 한번 우리 액땜했다고 생각하자꾸나. 참 세상은 넓고 별난 사람들도 많은 것 같구나. 더 이상 자책하지 말고 우리 딸은 잘못 없으니까 더 이상 우리에게 미안해하지도 말거라. 알았지? 우리 딸, 엄마 아빠가 사랑해. 이 언니도 내 동생 사랑해요. 저는 가족들 덕분에 두 번째 상처를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결혼 전에 차라리 잘된 일이라고 절 위로하는 가족들을 보면서 정말 가족이 최고구나 다시 한번 느꼈답니다. 그로부터 1년 7개월이 더 지나 저희는 신축 아파트에 입주하게 됐어요. 입주하던 날 부모님과 언니, 저 이렇게 다 같이 모여 축배를 들었죠. 우리 가족 앞으로 이렇게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 지내자. 알았지? 다른 거 몰라도 우리끼리 이렇게 행복하기만 하면 돼. 그래, 엄마. 엄마 아빠가 그동안 고생해서 이룬 거니까 앞으로 여기저기 놀러 다니면서 푹 쉬어. 엄마 아빠 노후는 우리가 책임진다. 그럼 우리 딸들 덕 좀 봐볼까? 우리 딸 평생 아빠랑 사는 거야. 알았지? 전 지금 부모님과 언니와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사람을 평가할 때 겉으로 보이는 것만 보고선 평가하는 사람들도 정말 많더라고요. 물론 외면도 중요하지만 그게 그 사람의 전부는 아니죠. 겉은 번지르르한데 속은 빈 껍데기면 뭐하나요? 이번 일을 겪으며 사람의 인성, 한마디 한마디 내뱉은 말들, 교양 등이 얼마나 사람을 상대하면서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앞으로도 항상 이런 부분들을 기억하며 인생을 더 배워가면서 잘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항상 행복한 일만 있으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